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 시험 잘 봤나요? 아니, 아직 다 안 끝난 학생들도 있겠죠. 네, 구주 민법 연습 2 제 9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관련된 중요 쟁점들을 쭉 언급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쟁점 말고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개별적으로 또 공부하기 바랍니다. 쟁점 정리 부분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쟁점들만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또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요건은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와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고의과실,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자, 태아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은 몇 가지 이제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는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 두 가지가 있죠. 해제 조건설 같은 경우에는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 능력이 있지만은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지 않으면은 권리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이고요.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은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은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출생한 것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서 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신체권 같은 건 없지만은 법인에도 명예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재산적 손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나 족기 존비속,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이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생명 침해로 인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 말고 생명 침해가 있는 경우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혈족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정신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가족 혈족 같은 이제 친척들이 이제 서로 부양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하면은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침해의 경우에도 752조는 생명 침해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신체 침해의 경우에도 751조 즉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가 확정 가능한 경우에는 이 위자료를 통해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적 손해가 확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위자료의 증액 사유, 재산적 손해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 문제인데요. 자, 사망한 피해자도 일실 이익과 손해배상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제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보죠.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을이 있고 그 아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의 부모 정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갑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사망한 것으로 인해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으니까 비록 갑이 직사했다 할지라도 사망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되고 자 그리고 병과 을과 정은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이기 때문에 민법 752조에 따라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752조에 따라서 정, 을, 병은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이 취득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을과 병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다른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면은 그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갑이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과 병에게 상속이 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을과 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갑이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을 하고 그것이 병과 정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부양 청구권이 침해되었다.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계의 문제도 있는데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가해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해자가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수동채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상계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능동채권이 이제 자동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자, 요 고의의 불법행위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요. 중과실이라든지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든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멸시효 부분 살펴볼게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죠. 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안 것 가지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뭐 3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손해와 인과관계, 가해행위 존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아야지만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은 역시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이 1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라는 견해도 있고 또 제척기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은 10년의 기간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중단이 허용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자,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발생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 결국은 가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하게 되겠죠. 이제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행기가 도래하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 채무가 이행기가 도달해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붙여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손해배상의 산정과 관련해서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인데요. 자, 불법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멸실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통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교환가치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멸실되었다면 당연히 멸실 시점의 시가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될 테고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상실 시점에 교환가치 상당액이 시가상당액이 통상 손해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결과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은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었거나 또는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었거나 또는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는데 이제 이런 상대방의 말소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등기부 취득시효라든지 점유 취득시효라든지 제3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항변을 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서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 이 시점을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점의 시가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손해라는 것이 교환가치 상당액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교환가치 상당액의 통상손해가 될 텐데 그 밖에도 이 물건이 멸실이나 이제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대체물을 구입할 때까지 그때까지 물건을 수익하지 못한 손해, 이것도 이제 다른 물건을 조달해서 들어갔던 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하지 못했던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이 상승할 것이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특별한 손해 같은 경우는 배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등기부상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하지 않은 그런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는데 그런데 말소 등기에서 이제 패소한 시점 갑이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 있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서 이 통상손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한 소에서 패소했을 당시에 시가상당액 X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
시가상당액인데 만약에 이제 갑이 패소했던 시점이 2024년 4월 1일 날 패소했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목적물의 시가가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024년 4월 1일 날의 시가인 1억액이 통상의 손해가 돼서 갑은 병에게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2025년 4월 1일 날이 변론 종결 시점이었는데 이 변론 종결 시점에 X 부동산의 시가가 1억 5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을 경우에 5천만 원이 상승을 했는데 이 5천만 원의 상승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특별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점은 알 수는 없겠죠. 거의 이제 부동산 시가를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 손해로서 배상 청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4월 1일 날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 통상 손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갑이 이제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던 시점 또는 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점 2023년 뭐 4월 1일 날이었는데 이때 시점의 시가상당액은 5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5천만 원에서 1년 만에 1억이 5천만 원이 상승한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이거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산정 시점의 X 목적물의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 날 시가 상당액만이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통상 손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할 필요 없고 요 이제 1억만이 통상 손해가 되고 그 이후에 증가한 분은 특별 손해가 돼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제 불법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이때 손해배상의 액의 산정을 한다면은 이거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갑에서 이렇게 쭉 뭐 A에서 B 이렇게 돼서 을 이렇게 이제 됐는데 뭐 A가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이제 이게 인용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인용이 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 이 을과 B 사이에는 타인권리 매매가 성립돼서 타인권리 매매에 따른 계약 해제라든지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A가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A의 서류 위조 행위로 인해서 B와 을이 손해를 입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A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을이 입은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 X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X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손해가 될 수는 없고요. 을은 결과적으로 을의 손해는 어떤 손해냐?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 을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을은 자신이 B한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했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을은 B에 대해서 타인권리의 담보 책임을 이유로 해서 X 부동산의 이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을은 A에게 이제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이니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니까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은 그거는 자신이 지출했던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번 살펴볼게요.
물건의 훼손을 위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이때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할 텐데 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리가 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할 때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수리비가 교환가치 감소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목적물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이 목적물의 목적물의 가치 하락분이 뭐 예를 들면은 800만 원이다. 200만 원 정도가 가치가 하락했는데 근데 이 하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치 하락분이 이제 마이너스 200인 거죠. 가치 하락분이 마이너스 200인데 요 수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예를 들면은 뭐 600만 원이 든다. 600만 원이 이게 수리비다. 자, 가치는 200만 원만 이제 감액이 됐는데 낮아졌는데 근데 수리비가 6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수리를 허용해 주는 것 자체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치 감소분이 200만 원인데 수리비가 그 3배 이상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분이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인데 수리비가 뭐 3천만 원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환 가치인 1,000만 원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가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교환가치 감소분에 비해서 수리비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와 요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나 원상회복 비용이 통상의 손해이고 그 다음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교환가치 감소분에 비해서 수리비나 원상회복 비용이 현저하게 과다해서 수리가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분이나 교환가치 자체가 손해액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게 하자 담보 책임에서 하자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특정물 채무 같은 경우는 하자 제거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도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어쨌든 하자의 제거가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 제거를 청구하거나 또는 하자 제거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하자를 제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교환가치보다 상당히 높아서 사실상 하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교환가치 감소분이 손해배상이 가치 감소분이 이게 손해가 되겠죠. 만약에 뭐 하자 제거 비용이 교환 가치를 초과해 버리면 교환 가치 자체가 손해가 될 테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제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고 이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하자 제거가 불가능하다면은 이제 제거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항상 금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금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것만 이제 이쪽 부분만 허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 비용의 손해배상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분이나 교환가치 자체가 손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불법행위인데요. 공동불법행위 이외에 이제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부진적 연대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제 공동불법행위가 어떤 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불법행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인이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지만은 어느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역시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교사자나 방조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방조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방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허용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협의의 공동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죠. 자,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여러 개의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면은 즉 행위 이제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에 의사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짜고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두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건물을 이제 도로를 관리해야 될 책임의 위반과 그 다음에 버스 회사의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 책임 이런 경우가 경합하는 경우도 그 두 가지 이제 행위가 경합할 때도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가해행위와 의사의 과실이라고 하는 과해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사용자 책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사용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고용 관계가 있으면 가장 적합하고요.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사실상 지위 감독하는 경우에는 사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 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사무 관련성 있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무 관련성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외견 이론이라고 하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무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사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 관련성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즉 이제 거래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사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불법 행위 자체가 피용자의 불법 행위 자체가 피용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직무 관련성에 관한 설명과 거의 동일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민법 35조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그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직무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민법 35조의 법인의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되겠죠. 이때의 직무 관련성과 사무 관련성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대표기관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죠. 이제 이거와 거의 비슷한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이제 피용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인의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또는 대표권이 없는 뭐 상무이사 이런 사람들은 이사라는 직함을 쓰지만 사실은 대표기관이 아닌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무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게 되겠죠. 자,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데 그 항변은 두 가지 항변이 가능합니다. 또는 첫 번째는
에 대해서 선임 및 감독 의무를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선임 및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한다면은 역시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면은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 불법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공동 불법행위를 가했고 그 다음에 병의 사용자인 병회사 사용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갑과 을이 공동 불법행위를 책임 부담했을 때 이제 갑의 사용자인 병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갑과 을 사이에는 공동 불법행위자니까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 부분이 정해지겠죠.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따른 분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하게 되면은 이제 갑의 분담 부분을 초과해서 이 갑과 을의 분담 부분을 서로 2분의 1씩이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을이 2분의 1을 초과해서 변제하게 되면 그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용자가 고의로서 이제 갑이 고의로서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갑은 상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496조는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게 됩니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도 상계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게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대채무와 부진정 채무의 상대적 효력과 절대적 효력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대채무 같은 경우는 다 절대적 효력들이 있죠. 다만 이제 그 면제와 혼동과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분담 부분에 한해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부진정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이제 연대채무와 마찬가지인 것은 요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다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채무에 비해서 그 상대적 효력이 절대적 효력이 상당히 좁고 상대적 효력만 강하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진정 연대 채무자별로 그걸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발생한 사유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만 절대적 효력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와 공탁과 대물변제, 상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계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것이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그렇고요. 예전에는 상계 같은 경우도 상대적 효력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판례가 입장을 바꿔서 상계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경우 출제에 의해서 이제 채권이 만족을 얻은 그런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나머지 경우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의 채무만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동도 마찬가지고 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고 해서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만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상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과실상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과실 비율이 달라져서 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나 일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과실 비율이 다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 비율이 다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걸 개별적으로 과실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이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를 해서 손해배상액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죠. 하지만은 과실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주장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또는 뭐 고의의 불법행위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달리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때문에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액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책임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은 배상자가 먼저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배상 책임자가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면 공동불법행위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갑의 채무액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을의 채무액은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상계가 을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서 손해액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을이 500만 원을 을이 뭐 300만 원만 변제했다고 봅시다. 300만 원만 변제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갑의 채무액은 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을의 채무액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을이 변제한 것이 아니라 갑이 300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의 채무는 당연히 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을의 채무는 7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500만 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300만 원은 갑만이 부담하고 있는 500만 원에 먼저 충당이 되고 이제 그렇게 남은 것이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충당되는데 지금은 300만 원만 갚았으니까 먼저 갑의 채무에 먼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의 채무에는 충당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임액이 다른 경우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변제 충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의 구상 문제인데요. 자, 과실에 따른 분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담 부분 비율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 가능했는데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변제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갑이 채무를 변제해서 병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근데 병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병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걸 갑이 변제를 한 다음에 그게 갑이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때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 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고 한다면은 갑이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전액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피해자가 을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줬다라고 한 경우에 이 면제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가 면제가 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공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대채무와는 달리 상호간의 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진정 채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연대채무와 운행자 책임과 그 다음에 공작물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운행자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로 인정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면 무조건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운행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운행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운행자로서 인정이 됩니다. 내가 차를 빌려줬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운행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운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 운행자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문을 열고 닫는 것도 그 자동차의 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고도 역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자와 운전자와 운전 보조자 등 이외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다른 사람 중에는 승객과 승객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승객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운행자 책임의 요건이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행자는 이런 요건에 있는 경우에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면책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면책 사유는 승객인 경우와 승객이 아닌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승객인 경우에는 이제 면책 요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면책이 되고요.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면책 요건이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엄격합니다.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와 운행자,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과 기능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에만 승객 아닌 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제 승객인 경우보다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면책 사유가 엄격하긴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피용자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 부담할 수도 있고요. 피용자가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행위와 이제 사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니까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운행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용자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운행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 두 가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자 책임도 그렇고 운행자 책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운행자 책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운행자 책임을 먼저 주장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보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더 주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두 가지 책임이 모두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용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부담하게 되고 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차량 A가 있고요. 차량 B 차량 이렇게 이제 이게 있고
여기 이제 갑이 운전을 하고 있고 여기 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량의 요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사용자는 정이라고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갑 안에는 A, B가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에는 C와 D가 타고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운행 이익과 지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운전자가 될 테고요. 갑이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제 갑은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A와 B, C와 D에게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을도 과실이 있으니까 만약 이제 을의 과실로 인해서 갑과 을의 공동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을도 A와 B와 C와 D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사용자 정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을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면은 을이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정이 그대로 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된다면은 이것도 이제 사용자 마찬가지죠. 운행자가 되겠죠. 운행자가 된다면은 정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정이 책임을 지게 되는 D와 C는 승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와 A는 승객 이외의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C와 D 같은 경우는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제 B와 A 같은 경우에는 을에게 과실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과실이 있고 차체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B와 A가 승객이 되고요. C와 D가 승객 이외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살 또는 고의 행위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면책이 되고 C와 D 같은 경우에는 갑에게 과실이 없고 을에게 제3자한테 과실이 있고 차체에 결함이 없는 경우에만 B, C와 D에 대해서 면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갑과 을은 A, B, C, D에 대해서 이제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병은 사용자 책임 또는 운행자 책임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니까 갑을 병정 이 네 명이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정의 보험회사와 병의 보험회사가 서로 이제 보험금을 이제 A, B, C, D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먼저 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뭐 이제 그렇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겠죠. 자, 이제 보통은 이제 정의 보험회사와 병의 보험회사가 만나서 손해배상 비율을 정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호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A와 B라는 사람은 요 차의 입장에서는 승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 가다가 친구가 집에 가는데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해서 태워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은 내 옆자리에 탄 친구도 운전자인 그러니까 내가 운행자인 관계에서는 그 사람도 승객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는 운행자로서 친구한테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이 호의 동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태워다 달라고 해서 태워주는 것 뿐인데 내가 운행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호의 동승만으로는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호의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안전 운행을 촉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탔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운행
손해배상을 촉구하지 않은 걸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작물 책임인데요. 이 공작물 책임은 오늘날 많이 활용되는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공작물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든지 고압전선, 공장, 온풍기, 자동차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건물 같은 시설, 건물 같은 것만 아니라 시설이나 설비, 동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공작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공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공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공물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공작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차인 같은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근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 다음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은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책임의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당사자들한테 건물의 하자라든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근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불법행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만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불법행위는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만큼 내용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다음 주 연습시험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